여러분, 혹시 화약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어떻게 쓰는지 아시나요? 불화의 약자를 씁니다. 말 그대로 불이 붙는 약이라는 뜻이죠. 아니, 수만 명을 죽이는 무기에 왜 뜬금없이 약이라는 이름을 붙였을까요? 사실 화약은 처음부터 누구를 죽이려고 만든 게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죽기 싫어서, 어떻게든 안 늙고 오래오래 살고 싶어서 만든 회춘약이었어요. 불로장생을 꿈꾸며 정성껏 보약을 다렸는데 결과는 엉뚱하게도 지옥의 불꽃이 터져 나온 겁니다. 뭐라고요? 비타민 만들다가 실수로 대포알을 만든 격이라고요? 네, 진짜입니다. 도대체 그 옛날 연금술사들은 솥단지에 대체 뭘 넣었길래 평화로운 약방을 폭발 현장으로 만든 걸까요? 그리고 이 위험천만한 검은 가루는 어떻게 천년 동안 이어지던 기사들의 시대를 끝내고 세상을 통째로 뒤바꿔 놓았을까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도 황당한 배달 사고이자 문명의 성벽을 허물어버린 화약의 탄생, 그 뜨거운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자, 이제 시간을 훌쩍 거슬러 올라가서 9세기 중국 당나라 시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당시 중국 황제들의 최대 관심사가 뭐였을까요? 돈? 권력? 아닙니다. 바로 안 죽는 것이었어요. 황제들의 이 영원히 살고 싶다는 그 지독한 욕망 때문에 전국 방방곡곡에서 자칭 천재라는 연금술사들이 구름처럼 몰려듭니다. 이 사람들을 당시에는 방사라고 불렀는데요. 이분들의 하루 일과가 뭐였냐면 산속 깊은 곳이나 비밀 실험실에서 온갖 희귀한 돌덩이랑 풀뿌리를 모아다가 커다란 가마솥에 넣고 끓이는 거였습니다. 목표는 단 하나, 먹기만 하면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전설의 알약, 단약을 만드는 거였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분들이 실험 재료로 쓰던 것 중에 참 묘한 조합이 하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노란색 돌덩이, 유황이었어요. 이게 냄새는 좀 고약해도 당시엔 피부병 치료제나 해독제로 쓰였거든요. 두 번째는 초석이라는 하얀 가루입니다. 오래된 담벼락이나 화장실 바닥에서 하얗게 피어오르는 그 결정체 맞습니다. 이게 열을 식히는 성질이 있다고 해서 열병 치료제로 쓰였죠. 여기에 세 번째로 불을 붙일 때 쓰는 숯, 탄소 가루를 슬쩍 섞어본 겁니다. 연금술사들 입장에서는 나름 논리적이었어요. 독을 없애는 유황이랑 열을 내리는 초석을 잘 버무리면 몸속의 나쁜 기운을 싹 몰아내는 최고의 정력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품고 이 세 가지를 솥에 넣고 가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고가 터집니다. 갑자기 솥에서 시뻘건 불길이 확 솟구치더니 번쩍하고 눈앞이 하얘지는 폭발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신선이 되려고 경건하게 앉아있던 연금술사가 갑자기 펑 터지는 소리와 함께 수염은 다 타버리고 얼굴은 숯검정이가 된 채로 멍하니 앉아있는 모습을요. 집 한 채 날려 먹는 건 일도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850년경에 쓰인 진원묘도 요략이라는 고대 서적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초석과 유황, 탄소를 섞어서 가열했더니 갑자기 불길이 솟아올라 자기 손과 얼굴을 태우고 심지어 집까지 홀랑 태워 먹었다. 그러니까 제발 이거 따라 하지 마라. 인류 최초의 화약에 대한 기록이 비방이 아니라 경고문이었던 겁니다. 영생의 약을 만들려다가 저승사자 하이패스건을 끊어버린 셈이죠. 그런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참 묘합니다. 집이 타버리고 수염이 불타는 꼴을 보면서도 누군가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잠깐만, 이거 위력이 장난 아닌데? 이걸 약으로 먹지 말고 적군한테 던지면 어떨까? 그때부터 이 위험한 가루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단순했어요. 화살 끝에 화약을 담은 종이 주머니를 매달고 불을 붙여서 쐈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화전 불화살이죠. 적군 입장에서는 그냥 화살이 날아오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펑펑 터지면서 불이 붙으니까 기겁을 하는 겁니다. 말들은 놀라서 날뛰고 진영은 순식간에 엉망이 됐죠.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화약은 일종의 심리전 도구에 가까웠습니다. 소리는 요란한데 살상력은 좀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중국인들은 더 무서운 걸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종이 주머니가 약해? 그럼 튼튼한 대나무통이나 쇠 파이프에 넣어보자. 드디어 불을 뿜는 창, 화창이 등장합니다. 긴 막대 끝에 화약을 채운 통을 달아서 불을 붙이면 수미터 앞까지 화염이 뿜어져 나오는 일종의 고대식 화염 방사기였죠. 자, 근데 여기서 이 화약 기술이 전 세계로 퍼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찾아옵니다. 역사상 가장 무시무시한 정복자, 몽골군이 등장한 겁니다. 몽골군은 중국을 정복하면서 이 화약 무기들을 아주 눈여겨봤어요. 오호, 이거 물건인데 우리 칸의 군대에게 딱이겠어. 말만 잘 타는 줄 알았던 몽골군은 사실 신기술을 받아들이는데 미친 사람들이었거든요. 몽골군은 항복한 중국 기술자들을 몽땅 끌고 다니면서 화약 부대를 만듭니다. 그리고 서쪽으로 진격하죠. 중동의 이슬람 제국들은 난생 처음 보는 이 불꽃 무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성벽 위로 쇠로 만든 폭탄인 진천로해가 날아와 터질 때마다 수천 년간 쌓아 올린 도시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화약 제조법이 아랍으로 넘어가고 다시 십자군 전쟁 등을 거쳐 유럽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당시 유럽인들에게 이 검은 가루는 그야말로 지옥에서 온 마법 같았을 거예요. 눈을 멀게 하는 연기, 귀를 찢는 굉음, 그리고 보이지 않는 힘으로 사람을 쓰러뜨리는 위력.
사람들은 이걸 악마의 예술이라고 부르면서도 한편으로는 앞다투어 이 기술을 배우려고 안달이 났습니다. 하지만 유럽에 건너간 화약은 중국에서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정교하게 다듬어지기 시작합니다. 중국이 화약을 축제용 폭죽이나 보조무기로 썼다면 끊임없이 전쟁 중이던 유럽 영주들은 이걸 살인 전문 기계로 진화시킨 겁니다. 화약을 가둔 금속관의 두께를 키우고 그 안에 돌덩이나 쇠구슬을 넣어 더 멀리, 더 정확하게 쏘기 위한 연구가 시작됐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변화였는지 감이 오시나요? 수십 년 동안 칼 쓰는 법을 배우고 엄청나게 비싼 갑옷으로 무장한 기사가 평생 농사만 짓다가 어제 처음 총 잡는 법을 배운 농민의 손가락 하나에 허무하게 쓰러지는 시대. 영생을 꿈꾸며 만들었던 노란 유황가루와 하얀 초석가루가 이제는 1000년 넘게 이어져 온 세상의 질서를 통째로 박살내기 직전까지 온 겁니다. 도대체 이 작은 가루가 어떻게 성벽을 부수고 왕의 권력을 만들었을까요? 자, 이제 이 검은 가루가 유럽에 도착했을 때 어떤 난리가 났는지 한번 상상해보세요. 당시 유럽의 주인공은 누구였죠? 맞습니다. 번쩍이는 갑옷을 입고 말을 타는 기사들이었습니다. 이분들 자부심이 하늘을 찔렀거든요. 어릴 때부터 칼싸움 배우고 무거운 갑옷 입고 버티는 훈련을 수십 년씩 한 전쟁의 전문가들이었으니까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물건이 등장한 겁니다. 시커먼 쇠파이프에서 불꽃이 튀더니 보이지도 않는 속도로 쇠구슬이 날아와요. 그 비싼 맞춤형 갑옷, 화살도 튕겨내던 그 단단한 철판이 종이장처럼 뚫려버립니다. 기사들 입장에서는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죠. 실제로 당시 기록을 보면 기사들이 화약 무기를 얼마나 혐오했는지 잘 나와요. 이건 비겁한 짓이다. 기사라면 마땅히 서로 눈을 맞대고 칼로 승부해야지. 어디서 감히 멀리 숨어서 구멍 뚫린 쇠 막대기로 사람을 죽이느냐 라며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심지어 초기에는 총든 병사를 잡으면 기사도를 더럽혔다는 죄목으로 손가락을 잘라버리거나 처형하기도 했대요. 그런데 기사님들이 아무리 화를 내고 욕을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세상의 문법이 이미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기사 한 명을 키우려면 어릴 때부터 20년 넘게 먹이고 입히고 훈련시켜야 합니다. 비용도 어마어마하죠. 근데 총은 어떻습니까? 어제까지 밭 갈던 농민 데려다가 딱 1시간만 교육하면 됩니다. 자, 여기 가루 넣고 구슬 넣고 불 붙이고 쏴! 끝이에요. 20년 수련한 엘리트 전문가보다 1시간 배운 알바생이 더 강해진 셈입니다. 이게 바로 화약이 가져온 첫 번째 충격, 힘의 평등화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큰 변화는 성벽에서 일어났습니다. 중세 유럽의 핵심은 썽이었잖아요. 영주들이 두꺼운 돌벽 안에 숨어 있으면 웬만해서는 잡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몇 달 동안 성을 에워싸고 굶어 죽기를 기다리는 게 유일한 전략이었죠. 그런데 대포가 등장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역전됩니다.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1453년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 함락입니다. 이 성벽이 어떤 성벽이냐면요. 1000년 동안 한 번도 뚫린 적이 없는 인류 역사상 가장 단단한 방어벽이었거든요. 근데 오스만 제국의 술탄 메흐메트 2세가 거대한 대포를 끌고 나타납니다. 길이가 8m가 넘고 600kg짜리 돌덩이를 날리는 괴물 대포였죠. 이 대포가 불을 뿜을 때마다 1000년을 버틴 성벽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이걸 지켜보던 유럽 사람들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아, 이제 성벽 뒤에 숨어있는 시대는 끝났구나. 이제 영주들은 자기 성 안에서 왕처럼 군림할 수 없게 됐어요. 왕이 대포 몇 문만 끌고 오면 자기 집이 무덤이 될 판이니까요. 결국 지방 영주들의 힘은 약해지고 거대한 대포를 살 돈이 있는 국왕에게 힘이 쏠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대포가 왜 왕에게 힘을 실어줬을까요? 단순히 무서워서일까요? 아니요. 대포가 너무 비싸서 그랬습니다. 화약을 만들려면 귀한 초석을 구해야 하고 거대한 대포를 주조하려면 엄청난 기술과 자본이 필요했거든요. 지방의 작은 영주들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오직 나라 전체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왕만이 이 화력을 손에 넣을 수 있었죠. 자, 왕이 대포를 사려고 보니까 돈이 더 필요하네. 돈을 더 거두려니까 세금 시스템을 잘 짜야 하네. 그래서 공무원들이 늘어나고 관료제가 발달합니다. 즉, 화약 때문에 대포가 생겼고 대포 때문에 세금을 걷기 위해 현대적인 국가의 형태가 만들어진 거예요. 화약이 터질 때마다 봉건 제도의 돌덩이들이 무너지고 중앙집권 국가라는 새로운 건물이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화약의 영향력은 육지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불꽃은 바다로 나갔어요. 유럽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 무거운 대포를 성벽 앞에 끌고 가기 힘들면 배에 실어보면 어떨까? 이게 바로 대항해 시대의 진짜 얼굴입니다. 우리는 흔히 콜럼버스나 바스쿠 다가마 같은 탐험가들이 용기 하나로 바다를 정복한 줄 알지만 사실 그들의 배 옆구리에는 시꺼먼 대포들이 잔뜩 실려 있었습니다. 아시아나 아메리카의 원주민들이 보기에 유럽의 배는 그냥 배가 아니었어요. 불을 뿜는 떠다니는 요새였죠. 화약 무기로 무장한 유럽의 배들은 압도적인 화력을 앞세워 전 세계의 바닷길을 장악하고 식민지를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영생의 약을 만들려던 중국 연금술사의 실수가 수백 년 뒤 지구 반대편에서 세계 지도를 통째로 바꿔버리는 도구가 된 겁니다.
어떠세요? 작은 가루 하나가 일으킨 변화가 정말 무시무시하지 않나요? 기사를 몰락시키고 성벽을 허물고 거대한 국가를 만들고 급기야 온 세상을 하나로 연결 혹은 정복하게 만든 힘. 하지만 화약이 가져온 진짜 아이러니는 아직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인간이 이 파괴적인 힘을 손에 넣고 나서 과연 더 안전해졌을까요? 아니면 더 거대한 공포 속으로 걸어 들어가게 됐을까요? 이렇듯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어서 만들었던 영생의 약이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이는 지옥의 불꽃이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지독하고 잔인한 아이러니가 또 있을까요? 하지만 화약이 오로지 파괴만 한 건 아닙니다. 화약이 성벽을 부순 덕분에 꽁꽁 닫혀있던 중세의 문이 열렸고 그 틈으로 근대 국가와 과학기술이 쏟아져 들어왔거든요. 뿐만 아니라 화약은 현대 문명의 물리적 기초를 닦은 1등 공신이기도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화약이 없었다면 산을 깎아 길을 내고 깊은 땅 속에서 자원을 캐내고 거대한 운하를 만드는 일이 가능했을까요? 수천 년 동안 망치와 정으로 바위를 깨던 인류에게 화약은 거인의 팔을 빌려준 셈입니다. 결국 화약은 인류를 죽이는 도구인 동시에 인류가 살 집을 짓는 도구이기도 했던 거죠.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진짜 지혜는 이겁니다. 기술 그 자체에는 선함도 악함도 없다는 것. 단지 그걸 손에 쥔 인간의 욕망이 어느 방향으로 튀느냐에 따라 누군가에겐 생명의 약이 되고 누군가에겐 죽음의 무기가 될 뿐입니다. 지금 우리 곁에도 제2, 제3의 화약들이 넘쳐납니다. 인류를 돕기 위해 만든 AI나 유전공학 같은 기술들이 100년 뒤에는 또 어떤 성벽을 허물고 세상을 뒤집어 놓을까요? 당시 연금술사들이 자기가 만든 가루가 대포알이 될 줄 꿈에도 몰랐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세상을 뒤바꿀 엄청난 무언가를 실수로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자, 마지막으로 화약에 얽힌 지저분하지만 흥미로운 잡학 하나 알려드릴게요. 아까 화약의 핵심 재료가 초석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자연 상태에서는 정말 구하기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조선시대나 유럽의 왕들이 초석을 얻으려고 어디를 뒤졌는지 아세요? 바로 오줌입니다. 오래된 화장실 바닥이나 가축, 우리 밑에 있는 흙에는 오줌 속의 질소 성분이 박테리아와 만나서 초석 결정이 생기거든요. 실제로 왕들은 초석관이라는 관리를 파견해서 백성들 집 화장실 바닥을 긁어모으게 했습니다. 심지어 전쟁이 급할 때는 군인들이 직접 오줌을 모아 발효시켜서 화약을 만들기도 했대요. 세계를 지배한 그 위대한 화력의 원천이 사실은 지독한 냄새가 나는 오줌과 똥물에서 시작됐다는 사실. 문명이라는 건 생각보다 훨씬 더 처절하고 끈질긴 생존의 결과물인 것 같습니다. 오늘 화약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연하게 누리는 평화와 기술 뒤에는 이렇게 황당하고도 뜨거운 불꽃의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또 어떤 의외의 기술이 인류를 뒤흔들었는지 찾아올게요. 오늘도 지적인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지구를 알고 싶다였습니다.